김태규였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고요. 기다려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누리호입니다. 누리호. 27일 새벽. 한 새벽 1시 전후 될 것 같다고는 합니다만 아직 정확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우주 발사체 그 4차 발사가 27일 새벽에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이선영님을 비롯해서 나로호라고들 보내주셨는데요. 그거는 러시아랑 합작으로 만들었던 거고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는 누리호를 이제 네 번째로 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 뿐만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오히려 더 주도하고 있다라는데 또 이제 차별점이 있기도 하고요. 오정우님은 나루호라고 보내셨네요. 나루호. 예. 정답은 누리호였습니다. 김태호님이 2022년에 태어난 우리 아들 기념하고자 누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김누리, 누리호도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9249님이 4차 발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6266님 올해 초에 나로 우주센터에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우주 발전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으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338님은 제가 문어, 갑오징어, 낚시 마니아인데요. 고흥 지역에 누리호라는 배를 타봤습니다. 그 지역에 누리호라는 배가 많이 있겠네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광휘님이 내 주식도 누리호처럼 높이 오르기를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좀 높이 오르지 않을까요? 코스피 코스닥 이 시각 현재 2.2%, 1.88%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87포인트 오른 4016.9, 코스닥은 16.4포인트 오른 887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3%대 강세. 하이닉스가 개장 초에는 거의 한 6% 가까이 올랐던 거 비교하면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5%대 강세. 시가총액 21등까지 다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없네요. LG화학 22등인 LG화학만 약 보합 정도이고 거의 대부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떨어지는 종목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코스닥 내에서도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등등 대부분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68원, 1,468원으로 계속해서 1,460원대 후반 원달러 환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은 KBS 콩 어플리케이션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보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계속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돈 고민 같이 한번 나눠보는 돈줄 상담소 시간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소비, 저축, 투자 등등 돈에 대한 모든 사연, 모든 고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 돈줄 상담소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세부적으로 자세히 써주실수록 채택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성공예감 선물 3종 세트가 나가죠. 와이즈 부스터, LED 무드 스탠드, 미니 가습기까지 나갑니다. 오늘 사연 소개하기 전에 이분부터 같이 만나봐야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은요. 일단 네. 결혼 6년 차 네. 그리고 39세 부부 내년이면 40이라는 분들 5살 아이까지 세 식구입니다. 3명이 네. 같이 사는데 아예 무계획으로 소비하고 버는 족족 다 쓰고 있었다라고 본인을 이렇게 소개를 한 분들입니다. 네. 이런 사연 딱 만나시면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글쎄 최근에는 좀 만나본 경험은 없네요.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했는데
또 오랜만에 이런 또 무계획 본인이 무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무계획으로 벌고 무계획으로 쓰고 있다라고. 네. 아니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사연을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나 스스로 이제 바꿔보고 그렇죠. 싶다는 의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개선의 의지가 불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기택이라고 송강호 배우가 연기했던 기택 예.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 예. 그래서 이제 체육관 바닥에 누워가지고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 줄 아니? 어. 무계획이야 무계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송강호 씨 성대모사 하신 거죠? 한 건데 좀 아까 앞에도 우리 이현주 교수님도 오늘 성대모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근데 무계획이 오히려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마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자산 관리의 첫 걸음은 내가 지금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쓰는지 얼마가 남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 쓰겠다 잘 저축했다 이거 이전에 이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간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명언 하나 투척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월급은 공금이고 통장은 회계다. 누구 말입니까? 누구의 명언입니까? 제가 한 말이죠. 김강필 명언. 네. 월급은 공금이고 통장은 회계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곱씹어 들으셔야 됩니다. 예. 왜 월급이 공금이냐?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회사에서 여러분들 공금 관리하실 때 보면 예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돈은 지금 써도 되는 돈, 지금 쓰면 안 되는 돈, 여기다는 써도 되지만 여기다는 쓰면 안 되는 돈 이런 거 다 있지 않나요? 딱딱 맞춰야죠. 딱 있죠. 근데 왜 내 돈은 그렇게 안 하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 어떤 저축을 할까요? 어떤 소비를 줄일까요? 이전에 네. 먼저 이 공금 개념을 가져라. 그리고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정확하게 얼마를 벌고 정확하게 얼마를 쓰고 정확하게 얼마의 잉여소득이 남는지 알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라고만 들으면 흘려듣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이제 부부 중에서 아내 분이에요. 그러면 남편분은 좀 나을까? 계획이 좀 있을까? 남편한테 한번 좀 넘겨봤었는데 집안의 그 어떤 자산 관리를 네. 별반 다르지 않다. 답답할 따름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부 둘 다 이렇게 하면 경제적인 키를 누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그 사실은 누가 잡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두 분이 이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네. 머리를 맞대고 이제부터 자 제가 이 우리 고민 사연자분 오늘 이거 방송 듣고 계시겠죠? 네. 자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자 월 현금 흐름표부터 작성해 보시면 좋겠다. 나도 이거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청취자분들도 자 지금 잘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현금 흐름표란 뭐냐? 월 소득, 월 소비, 잉여 월 소득을 정확하게 적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월 소득은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상여금 보너스 같은 거는 월 평균 소득에서 빼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네, 하시죠. 월급 얼마예요? 그러면 500만 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1년에 한 1,500만 원씩 보너스를 타. 그럼 1,5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은 125만 원이죠. 사실은 500만 원 정기소득 말고 125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625만 원 타는 건데 왜 자꾸 월급을 난 500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이런 소득들이 있는 거 다 더하셔야 됩니다. 그거 빼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금융소득까지 포함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빼야 됩니다. 뭐 내가 지금 1년에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얼마다 이런 네네, 거는 별개고. 네, 그런 건 별개고 빼주시고 자 월소득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540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데 500만 원 말고 정기소득 말고 40만 원을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으신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540이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월소비. 늘 말씀드리지만 월소비 내가 대충 얼마 나가는지 아는데 왜 항상 맞춰보면 이렇게 틀리고 카드값이 더 나가고 좀 안 맞죠? 늘? 안 맞죠.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평월 소비만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 청취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달에 나가는 돈만 생각하니까 소위 말해서 퍼즐이 안 맞는 건데 1년간 쓰는 계절 소비라는 게 있죠. 네. 뭐예요? 명절, 여행, 이벤트. 이때 나갔던 돈은 매달 쓰는 돈이 아니니까 자꾸 빼먹는 거예요. 특히 뭐 가정의 달 5월, 뭐 그 12월 5월에 뭐 그다음에 그렇고. 12월에
그다음에 또 생일 있고 기념일 있고 뭐 부모님 환갑에 칠순에 팔순에 이런 것들에 나갔던 비용들이 계절 소비로 나갑니다. 이제 이거를 더해서 12분의 1로 역시 나눠줘야 돼요. 내가 내가 올해 월 소비는 500만 원이었는데 소비를 500만 원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왜 이렇게 돈이 안 남지? 계절 소비 1,500만 원을 빼먹어서 그래. 계절 소비 1,500만 원 12달로 나누면 이것도 125만 원이죠. 그러니까 나는 500만 원을 쓴 게 아니라 625만 원을 쓴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면 남는 게 있을 건데 그 남는 소득이 잉여 소득입니다. 잉여 소득. 자, 여러분 월급이 내 소득이 계속 올라가면은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소득이 계속 올라가도 왜 안 행복한지 아세요? 소득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잉여 소득이 올라가야 돼요. 남는 돈이 많아져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왜 그 연봉 5천만 원일 땐 억대 연봉 꿈꾸잖아요. 맞아요. 근데 억대 연봉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마이너스예요. 아니 그분들이 오히려 돈을 더 써. 여러분 300, 400만 원 받을 때 사회초년생이 저축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700, 800 받는 부장님, 이사님 이런 분들이 저축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저축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돈이 그분들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적으라고 제가 필기도구까지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네네. 직장인들의 300만 원 이상 일단 기준으로 300만 원 이하는 조금 이제 고정비 때문에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300만 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의 연령별 적정 저축률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미만. 나 지금 돈 번 지 5년 미만이다. 네. 자, 5년 미만이다. 50에서 60%는 내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나 많이요? 네. 그 정도 해야 돼요. 사회초년생들은 네. 내 월급의 월급이 절반은 오히려 300일 때는 150을 해야 돼요. 근데 월급이 400, 500, 600 된 선배님 물어보면 150 저축 못 합니다. 그 나이대에 맞춰서. 5년에서 10년이다. 그러면 40%는 해야 됩니다. 오. 40%. 10년에서 15년이다. 30%는 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지금 오늘 우리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을 시작한 지가 6년 차는 아니고 네. 결혼하시고 6년 차니까 아마 한 제가 봤을 때는 10년 차 좀 넘으셨을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금 내년이면 40이라고 하시니까 10년에서 15년 사이. 그러면 30%, 35%는 3분의 1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되는데 남겨놔야 되는데. 지금 잉여소득마저도 미래에 나한테 가야 될 잉여소득마저도 다 미래에 나한테 뺏어서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이렇게 무계획 소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따가도 자세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박보현님이 아까 그 월소득 이런 거 이제 따질 때 실수령의 기준인가요, 세전인가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요. 내가 핸들링할 수, 내가 이거 관리하려면 세금은 다 떼고 나온 게 내 진짜 소득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어디다가 제출할 때 소득 얼마세요? 뭐 DSR 계산할 때 소득 얼마세요? 할 때는 당연히 세전 소득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돈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얼마를 쓸 거냐 이거를 얘기할 때는 세금을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세후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후 소득으로 실수령의 기준으로. 그렇죠. 소비할 때도 사실은 다 뭐 부가세 포함해서 소비하는 거니까. 맞아요. 좋습니다. 하나하나 또 넘어가 볼게요. 저희 제작진이요. 조금 이번에 특이하게 오늘 사연자분의 카드 내역서를 통째로 받았어요. 아, 훌륭합니다. 작가분들 예. 집요합니다. 네. 근데 사실 사연 남기실 때 저희 그 돈줄 게시판 KBS 1라디오 성공예감이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 돈줄 게시판에 비밀글 작성이 되거든요. 거기에다 핸드폰 번호를 좀 남겨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밀글로 작성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한 번 전화 드리게. 그렇죠. 왜냐하면 또 꼼꼼하게 이거를 솔루션을 제시해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분들 정리해 보니까 한 달 소득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40만 원. 근데 소비가 400만 원. 그리고 자녀 교육비 등등을 포함을 해서 하여튼 쓰는 게 더 많습니다. 자녀 교육비가 2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아직 유치원생인데 5살. 왜 그러지? 그래 봤더니 영유. 영어 유치원. 영유를 다닌다. 이거 참 영유가 한 달에 160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게 공식적으로 아마 유아 영어 학원 뭐 이럴 텐데 어찌 됐든 간에 그게 월 160만 원. 네. 학습지 뭐 학원까지 해서 한 50여만 원 해서 아이한테만 거의 한 달에 220만 원.
그러니까 대학생 아니고 대학생 아닙니다. 5살. 이건 뭐 대학생한테도 이렇게 쓴다 그래도 문제인데 5살이에요. 근데 이게 뭐 소득 대비 뭐 어떻게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한 달 소득이 임대 소득 합쳐서 540만 원인데 5살 아이에게 월 220만 원을 쓴다. 일단은 이제 이 솔루션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네네네네. 버는 것보다 더 쓰는 문제. 이거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해결을 못해. 본인만이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면을 굳이 보자면 소득은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자산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 이분들이 진짜 비빌 언덕이 없고 믿을 구석이 정말 하나도 없었다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자산이 이분들이 지금 아마 이 사연자님이 부산에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보니까 서부산의 오피스텔 지금 500 보증금에 월세 40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자산이 있는 거야. 물론 뭐 이게 안 팔려가지고 고민이다라는 얘기는 하셨는데 이거 제가 전세로 환산해 보니까 보증금 500에 40이면은 전세로 전환하면 한 1억 500 정도 되는 거니까 아마 매매가는 어떨까요? 원래 오피스텔은 전세가율이 거의 뭐 80% 이상이니까 한 1억 2천 정도 되는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추정이 가능하다. 1억 2천. 근데 요- 이게 안 팔린다는 거야. 이 오피스텔이 근데 또 사연이 있는 게 결혼 전에 전세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전세 사기죠. 그냥 그래서 인수를 해버린 거죠. 경매로 낙찰을 경매로 받으셨대요. 낙찰. 그러니까 전세 샀기 때문에 뭐 자의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오피스텔을 사게 됐고. 그러나 어쨌든 뭐 안 팔린다. 그럼 안 팔린다는 건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안 팔린다는 거니까 어쨌든 자산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서부산이라고 하면 어느 쪽인가요? 뭐 사하구 쪽인가? 하여튼 그 서부산 쪽에 29평 아파트 요것도 최고점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는데 뭐 이거 아무리 대출 2억이라고 해도 이거 빼도 적어도 아무리 싸게 봐도 여기도 또 한 2억 이상 자산이 순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믿는 구석이 아예 없고 진짜 자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내는 건 아니고 약간은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서부산에 2026년 11월 그러니까 내년 11월이죠. 그때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당첨이 되셔가지고 아파트 분양권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또 잔금 치르고 들어가려면은 뭐 지금 현재로 보면 이게 분양권까지 하면 3주택일 수도 있는 지금 그런 물론 이제 상황이죠. 오피스텔이니까 뭐 주택에 포함이 되지는 않더라도 뭐 하여간 다주택자가 다주택자,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입주까지는 또 1년이 남았고 맞아요. 중도금은 또 나가고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발을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누울 자리가 조금 있어서 발을 뻗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러게요. 하여튼 이게 거의 뭐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시는 게 뭔가 뭐 적어주지 않은 백그라운드 누군가의 지원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뭐 지원은 없다 그래도 이 정도 자산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도 뭐 이거 오피스텔 팔고 어쩌고 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아마 마음속에 조금은 깔려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숙제 아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월 소득 정확하게 월 소득은 딱 나와 있는 거고 월 소비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절 소비까지 12분의 1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그걸 모르시니까 명확하게 보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소비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근데 이게 참 한 방에 몇십만 원 소비가 아니라 소액으로 자주 사세요. 9,450원, 7,990원, 12,340원 이런 식으로 하루에 여러 번 결제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내분이 그런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게 한 달치 모아보면 사실 우리 나중에 카드 명세서 볼 때 이 카드사가 이거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닌가? 나는 분명 몇천 원짜리만 이렇게 샀는데 이게 어떻게 몇십만 원이 되냐? 백몇십만 원이 되지? 더하기 해보면요. 신기하게 그 숫자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맞죠. 냉정하게 맞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많이 안 썼지 않냐? 뭐 쇼핑으로 몇십만 원밖에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소비 중독 이전에 결제 중독이에요. 결제 중독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휴대폰을 뺏어 보면은 그분이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휴대폰을 여러분들이 어딘가에다 맡기거나 뭐 없어지거나 뭐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과연 몇 분을 편안하게 있으실 수 있냐 이걸 보면 우리가 휴대폰 특별한 거 없어도 계속 만지면서 뭐 봤다가 들어갔다가 뭐 심지어는 밥 습관적으로. 먹을 때도 혼밥 하실 때 보면 앞에 뭔가 휴대폰을 그쵸, 놓지 그쵸.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결제도요. 그 모바일 홈쇼핑 앱을 하루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일종의 내가 이거를 클릭을 해서 장바구니에 담고 이거를 안 사면 안 된다라고 이 행위에 대해서 약간의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저하고는 조금 다른 게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저는 결제 포비아라는 게 있거든요. 아 오히려 뭔가를 사는 거를 되게 불편해해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뭐 필요한 걸 사야 되잖아요. 그거 다 아내하고 손잡고 가서 삽니다.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자꾸 제가 너무 결제를 미루니까 아 빨리 사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사야지 그러면 그냥 아내가 저를 잘 아니까 그냥 손잡고 가서 빨리 이거 주세요 그럼 막 몇십만 원짜리 사고 필요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도 문제죠. 저도 문제인데 이분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제가 한 가지 솔루션을 드릴게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들어보시면 나도 그런데 나도 자꾸 뭘 사는데 뭔가 결제를 해서 내 장바구니가 이제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안심을 하는 거야. 아 뭔가 내가 오늘 하루에 내가 내일에 기대할 만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이현주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필코놈이라는 거를 배웠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중에 이 필코노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기분에 따른 기분에 소비. 따른 소비.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보면은 이 이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몇천 원짜리. 예.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당분간 신용카드를 잘라버리십시오. 왜? 체크카드로 바꾸면 내 통장에서 결제와 동시에 잔고가 그대로 줄어버립니다. 그렇죠. 보이고. 보입니다. 근데 신용카드는 내가 오늘 갖고 싶은 물건을 뭐 비싼 건 왜냐하면 비싼 거 사면 죄책감이 있는데 싼 걸 사서 기분 좋게 택배를 기다리는 설레임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통장의 잔고는 그대로야. 다음 달에 나가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런 행동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행동이 강화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체크카드를 써보면 저는 이제 체크카드입니다. 예, 체크카드를 써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뭐냐. 돈을 딱 쓰면 그냥 그 즉시 바로 통장에서 그렇죠, 나갑니다. 그렇죠. 돈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택시 같은 거는 타자마자 나가요. 타자마자 나갔다가 다시 돌려줬다가 요금 정산해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항상 잔고를 보면서 내 소비에 내 스스로가 제동을 자연스럽게 걸게 돼 있어요. 이분도 반드시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솔루션은 신용카드 꺾어버려라. 좀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이분들이 그 뭔가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생필품 지출이 또 많기도 하고. 그렇죠. 요걸 한번 볼까요?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제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떡볶이 집에 한번 가서 한 번에 뭐 8,000원, 9,000원, 10,000원을 결제하는 게 아니라 떡볶이 4,000원 결제했다가 5분 뒤에 추가로 1,000원짜리 튀김 추가. 그다음에 뭐 1,100몇백 원짜리 또 추가. 그거 보세요. 2,000원짜리 결제 추가. 중독이라니까. 아 그래. 아니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제가 대신해서 이제 변명을 해드리자면 4,000원어치만 먹어야지. 했는데. 라고 했다가 그러면 딱 1,000원까지만이라고 했다가 이게 3번 4번 결제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아끼려고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아끼려고 하는 마음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소비는 아닌데 과결제죠. 그러니까 너무 횟수를 늘리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좀 줄여볼 필요가 있다. 제가 체크카드도 말씀드렸는데 오랜만에 돈출 상담소에서 네. 정말 다시 끄집어내고 싶은 제도, 결제 삼심 제도가 생각이 난다. 1,000원 단위로 결제할 때도요? 네. 아니 떡볶이 먹다 매워가지고 음료 하나 시켜야 되는데 예, 삼심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입안이 얼얼한데 이게 지금. 처음에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그걸 그때마다 계속 결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카드를 내고 결제하는 행위 자체를 그렇게 저는 그때 기분이 별로 좋질 않아. 결제할 그 순간에. 예, 그런데 자꾸 그 행동을 한다는 거는 왠지 돈은 많이 안 나가지만 뭔가 심리적으로는 나한테 오늘 결제를 왜 이렇게 많이 하나라는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저는 좀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근데 요게 그냥 하나의 사례로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기는 한데 카페에 가셨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 이 소비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네. 그 카드 결제 내역입니다. 떡볶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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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집. 와, 그 한 김밥집, 곳에서 김밥집, 김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밥집. 이게 이건 좀 1,300원, 심각한데. 2,300원, 11,500원, 6,800원, 3,800원. 이게 뭐 한 날은 아니겠으나 요렇게 이제 소액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과소비입니까라고 또 항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이걸 과소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과결제다라는 얘기한 거고 과소비는 어디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김밥집에서 김밥집 이걸 과소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40을 버는데 사실은 생활비 400에 아이한테 220의 생활 교육비를 쓰니까 네네네. 6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버는 것보다 마이너스가 60만 원 나니까 과소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연자님을 위한 긴급 처방, 예, 예. 긴급 솔루션을 드릴 테니까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카드 자르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것도 일단 첫 번째 처방이고요. 두 번째 월급에 540만 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분들의 첫 번째 목표는 막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마이너스를 없애보자가 첫 번째 목표예요. 우리가 네, 이게 네. 단계별 학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주담대 이자로 90만 원을 내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90만 원. 근데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2억에 한 4.5% 정도, 4%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2억 정도의 대출에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 건데 여기서 원금 나가는 그러니까 90만 원이라고 하는 주담대를 다 저축이라고 일단 인정을 해보자고요. 네.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90만 원 빼고 나머지로만 생활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안 내게. 그럼 얼마냐면은 540만 원이 월급과 40만 원 월세가 들어오면은 90만 원은 주담대로 나가죠. 그러면 얼마가 빠져나가냐면 이제 남는 게 450만 원이 남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450만 원 안에서 어쨌든 한 달 생활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거기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거.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이분이 뭐 여행을 간다, 명절을 샌다, 이벤트를 한다 이런 비용들은 지금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1년에 500만 원으로 설정을 하자. 자, 왜 500만 원으로 설정을 하냐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100%가 계절 지출 예산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라고 하는 계절 지출 통장에 500만 원을 모으세요. 그럼 500만 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5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은 한 달에 42만 원 정도 되죠. 42만 원을 보내는 겁니다. 자, 540만 원 들어오면은 90만 원은 주담대 이자 빠지고 42만 원은 계절 지출 통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얼마 남느냐? 408만 원 남습니다. 408만 원. 지금 소비는 이 안에서만. 이 안에서. 자, 그러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408만 원으로 평달 예산 돈을 써야 돼. 근데 교육비가 있잖아요. 예. 그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408만 원만 쓰셔야 되는 소득 상황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600을 거의 쓰고 있으니 거의 이제 그 한 달에 현금 흐름 그 소비 나가는 거 보니까 거의 한 400이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 408만 원으로 3인 가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축 한 푼도 안 해도 이게 지금 저축 한 푼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일단 이 솔루션을 하셔야 되는데 영어 유치원을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7초 동안 정적이면 방송 사고인데.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이게 사실 저도 근데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은 영어 유치원 160만 원 플러스 학원 60만 원 해서 지금 22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부의 월 소득의 정확하게 40%입니다. 그러면 내가 버는 돈의 10분의 4, 40%가 오로지 아이 영어 유치원하고 학원 보내는 데 들어간다. 이거 맞습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에 투자하듯이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또 생각을 하세요. 물론 자녀에게 투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B2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 그러네 B2네요. B2니까 그러니까 자 아마도 일반 유치원을 보냈으면은 뭐 금액은 뭐 병설 유치원 같은 데는 굉장히 비용이 좀 낮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교육비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학원을 그대로 보내도 한 7, 80만 원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남는 월 소비는 328만 원 3인 가구의 생활비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크카드로 쓰시면서 통장의 잔고가 그대로 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는 훈련을 하시면 결제 중독, 소비 중독은 완화될 것이다. 5663님이 오늘 문자 폭주와 트레이너님의 채찍질 소리가 벌써 들리네요라고 아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문자를. 최승열님 결제를 하도 편하게 만들어놔서 쿠팡 뱀이 이런 거 중독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김미영님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저도 소액 결제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티끌모아 태산이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이 이제 저축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소비도 태산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고 6703님이 야 역설적으로 무서운 말 보내주셨어요. 제가 솔루션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트 뿅뿅 보내주시면서 그냥 지금처럼 욜로 마인드로 잘 쓰세요. 언젠간 스스로 깨달을 거예요라고. 이 말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더 무서워. 근데 그 스스로 깨달으셔서 지금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그 박수. 그건 박수.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용기를 내셔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실수를 돌이키는 게 성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공 예감이죠. 명언 제조기. 네. 오늘 좀 준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VIP입니다.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VIP예요. 아 성공 예감의 VIP인가요? 그게 아니라 배달 플랫폼의 VIP. 이게 또 많이 시켜 드시나 봅니다. 요거 좀 줄여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거 역시 너무나 간편하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나 편해서. 그런데 우리가 또 편한 걸 마음으로 불편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분들이 그냥 막 적자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수지 통장이라 해야 될까?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오. 근데 이게 아이가 받은 용돈, 세뱃돈을 모아놓은 거라고 맞아요. 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주신 돈 뭐 이런 거겠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수지 통장은 아닙니다. 저수지 통장은 이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특별한 소득이 있었을 때 그걸 내가 쓰지 않고 우리가 막 비가 엄청 여름에 쏟아 부을 때 물을 좀 저수지에 가둬놨다가 가물 때 꺼내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예비자금 통장을 우리가 이제 성공예감에서는 저수지 통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저수지 통장은 본인들 소득에서 예비자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소유권이 자녀한테 있는 자녀가 아직 성인은 아니니까 엄마가 대신 맡아줄 수는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아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어쨌든 공금이네요. 공금이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5살이라서. 5살이라서 아직은 좀 뭔가 아니 근데 또 영어 유치원 다니는 5살이니까 또 뭐 말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유치원을 그 돈에서 좀 꺼내서 다녀도 될 것 그러니까 같긴 그걸 한데.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 안 되면 그 아이가 받은 용돈 세뱃돈 모아놓은 통장에서 교육비로 꺼내 써야 하나? 그럼 그건 저는 맞는 이렇게 건가요? 생각합니다. 절대로 540만 원이라고 하는 엄마 아빠의 현재 이 3인 가구의 소득에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 우리 아이에게 물어봐서 지금 영어 유치원을 너가 다니는데 이게 참 사실은 돈이 좀 많이 든단다. 근데 너 돈이 좀 있는데 사실 엄마 아빠가 영어 유치원 말고도 일반 유치원이라는 게 있고 일반 유치원이라는 건 뭐 우리가 5살 먹은 아이가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거든요. 돈이 좀 적게 들어간다. 자, 너가 선택을 해라. 너가 영어 유치원을 네 돈을 조금 써서 다녀도 되겠냐. 이걸 물어보면 아이가 나 무조건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영어 유치원 가서 사실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나 그냥 영어 유치원 다니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절대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서 540만 원 소득의 40%를 자녀 교육에 쏟아붓는 것은 안 된다.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영어 유치원 명칭이 정확히는 영어 학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영어 한 번 학원? 더. 예, 영어 학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뭐 공교육 유치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요? 7890님이
비슷한 사연 주셨습니다. 경험담이에요. 우리 첫째가 언어 천재인 줄 알고 영유를 보냈어요. 그런데 큰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영어 지겹다네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시킨 막내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마라톤이더라고요. 라고 맞아요.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해주셨어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모든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사실 초반에 페이스를 끌어올리겠다는 부모님의 욕심은 오히려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 것처럼 그런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마라톤이에요, 교육은. 그러니까 꾸준히 처음부터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성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 뭐 아이가 정말 그 유치원하고 너무 그냥 아주 딱 맞는다.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억지로 너무 밀어붙여서 보내는 거는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분들이 그 보험료 매달 50만 원 정도가 나가요. 네. 세 식구인데 남편께 26만 원, 아내분이 그 18만 원, 네. 아이 것도 5만 원짜리가 네. 하나 있고 세 식구 이 정도 소득 월 소득 이제 합쳐서 540만 원에 보험료 50만 원. 이건 어때요? 뭐 늘 우리 돈출 상담소 우리 성공예감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에서 5%를 넘지 않게 해라. 자, 그렇다면 540만 원이다라고 하면 한 20만 원 정도로 줄이셔야 됩니다. 예, 줄여야 되고. 소득 대비 많이. 예, 그리고 이제 현재는 경제 활동을 하는 분은 남편 한 분이니까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은 남편에게 좀 집중을 시키고 다른 가구원들은 실손과 뭐 암진단금, 건강보험 요 위주로만 좀 재편을 해주시고 또 순수 보장형으로 하면 충분히 보장을 안 줄이더라도 20만 원대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남았습니다. 큰 거 옵니다 이제. 네. 자, 부부가 개 모임 3개 정도 하고 계세요. 네. 이 정도 한 달에 32만 원 비용 나가고 있고 또 큰 거 있습니다. 네. 부부가 골프 레슨을 같이 받으세요. 한 달에 60만 원. 네, 남편과 아이고. 아내 합쳐서 아마 골프 연습장 비용만 30 잡아서 60 써주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필드 나가는 비용은 안 쓰셨어요. 자, 왜 웃으시는 겁니까? 골프할 수도 있죠. 네? 저도 뭐 사실 한 십몇 년 전에는 골프를 좀 했어요. 열심히 했고 했는데 최근에 하던 골프도 다 테니스나 조깅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이 마당에 예. 이 부분은 골프를 문화레저 비용으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공예감에서 돈출 상담소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문화레저비는 소득의 10%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럼 이분들은 다 합쳐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문화레저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운동, 취미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골프는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기너와 베테랑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베테랑은 누구냐? 나 그냥 골프 친 지 한 20년 됐어. 그래서 뭐 싱글. 그냥 뭐 연습 같은 거 안 해도 그냥 가방 들고 나가서 그냥 대충 치고 오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라운딩을 많이 하시지 않으면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 컨디션 안 좋은 날만 80타 때 그렇죠. 치고 막 이런 분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한창 재미가 들리고 있는 비기너란 말이에요. 비기너는 레슨비, 연습장, 장비, 의상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스크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 스크린을 하느냐? 이게 또 필드는 맨날 나갈 수는 없다 보니까 네네네. 스크린 가면은 뭐 해요? 내기하죠. 네. 내기하면은 뭐 내가 맨날 딴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거기서 그냥 내기만 하지 않잖아요. 음식 시키잖아. 짜장면. 거기다 또 맥주 한 캔. 응? 또 그다음에 라운딩 3개월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 돈 만만치 않아요. 라운딩 가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린피 있죠. 캐디 비용 있죠. 카트 비용 있죠. 또 내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간에 밥 먹는 거 비싸요. 내기를 뭐 내가 항상 딴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뒤풀이 비용 있잖아요. 교통비, 주유비. 아무리 못 써도 한 번에 한 3, 40만 원 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심짱 골프님이라는 그분의 유튜브에 예, 출연한 예. 적이 있었는데 그 오. 유튜브 분이 비기너는 평균 월 9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게 골프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월 95만 원이요? 네, 비기너인 경우에 연습장 가죽, 레슨 받죠, 장비 또 이런 분들이 또 의상은 또 엄청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의상 스크린 치죠. 이러다 보면은 95만 원. 베테랑은 뭐 한 5, 60만 원 들지만 비기너는 한 달에 95만 원 평균 든다. 자, 그러면 이 부부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190만 원이에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뭐 야박하다라고 아니,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골프가 진짜 나는 레슨만 받고 더 이상 투여 안 하고 스크린 골프만 칠 거야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말씀하신 그 의상 비용 그리고 어쩌다 한번 또 필드 한번 나가면 이게 사람이 신기한 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대요. 네. 한 번 큰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중간 정도 금액이 오히려 작아 보인다. 맞아요. 그러니까 골프장 앞에서는요 나오면서 막 고기 사 먹게 돼요. 어차피 내가 뭐 이왕 오늘 여기 돈 그쵸? 썼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희한한 행동을 하더라도 단박에 합리화 만드는 마법의 언어가 있습니다. 뭐죠? 인생 뭐 있냐? 이 말만 하면은 그냥 어떠한 비합리적인 소비도 다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정말 마법의 언어. 주변에 혹시 그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예. 인생 뭐 있냐 이런 인생 이야기를 한방이야. 자주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예. 그분을 좀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하셔야 되나요? 아 내가 많이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과. 그렇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면 주변 분들을 위해서 주변 분들과 거리를 좀 두시면 좋겠다. 인생 뭐 있냐가 아니라 인생 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와 벌써 시간이 그냥 훅 가버렸네요. 이거.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했고요. 저희 돈줄 상담소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도 꼼꼼히 올려주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글로 하셔서 연락처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드릴 수 있다는 거.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하며 장중 4천선을 넘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액이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면서 인공지능 거품 우려가 한풀 꺾였습니다.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담 TF를 신설했습니다. TF는 5년간 주택 135만 호 착공을 위해 20개 입법 과제 등 후속 조치를 점검하게 됩니다. 노동자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HJ중공업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오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교육당국이 비상대응에 나섰지만 급식과 돌봄 업무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탄소였는데요. 네. 7073님, 탄소도 사고 팔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그럼요. 탄소 배출권 거래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 중심의 시장이기는 합니다만 그 정부가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한테 연간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정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 허용량보다 우리가 탄소를 덜 배출했어요라고 하면 남는 분량이 있죠. 네. 그거를 배출권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보다 뭐 환경을 잘 지키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은 기업은 그게 또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사야만 하는 거죠. 네. 돈 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라도 환경을 잘 지켜라 이런 제도입니다. 해서 그 탄소 배출권 거래소 들어가 보시면요. 탄소 배출권 종류별로 흐름이 어떠한지 가격 변동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질문은요. 네, 김기호 님이요. 탄소는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도 배출이 많이 되지 않나요? 하고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다이아몬드가 탄소 덩어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천연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것보다 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얼마나 적냐 이 부분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뭐 생산시설에서 태양광이나 수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쓴다. 이러면 이제 생산을 할 때 탄소 배출량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요. 뭐 석탄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력망을 쓴다. 그러면 오히려 천연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하느냐. 그 네. 탄소 배출량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은요? 네, 임성택님이요. 정년퇴직 후 수입은 없고 실손보험료는 매년 증가하는데 나이가 들어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년층을 위한 의료비 관련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것도 있고요. 1년간 본인이 부담한 그 건강보험료가 의료비가 네, 소득 수준별 상한액보다 많으면 나중에 초과 금액을 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기도 네. 하죠. 그리고 어르신들 만 65세 이상에게는 임플란트 평생 네.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도 하고요. 또 특정 질환 수술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에게 네.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만성질환 관리 사업도 있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도 있죠. 이거는 네. 장기 요양 서비스 필요하신 분들의 비용 일부 15에서 20% 네. 정도를 보전해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 129 129번이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1577-1000번 혹은 주민센터에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짧게 들어볼까요? 네, 최정희님이요. 데이터 센터는 정확히 뭘 하나요? 왜 GPU가 더 필요한가요? 하고 궁금증 주셨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2010년대부터 정말 많아졌거든요. 네.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이나 PC에 두던 걸 이제는 클라우드라고 해서 네. 온라인 서버에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 기업들은 그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모아놓을 센터가 필요했고 각 기업들도 자체적인 창고를 갖지 않고 임대해서 창고를 쓰는 것처럼 데이터 서버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걸 빌려서 쓰는 게 효율적이네 이러면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고요. 네. 또 AI 시대가 되면서 기존에는 CPU랑 메모리, 컴퓨터처럼 짝지가 네. 되던 것들이 GPU가 들어가야 인공지능이 더 빨리 많이 한꺼번에 학습을 하고 추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GPU 수요가 데이터 센터에서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2.68%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도 2.1%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또 9시 5분에 좋은 소식 많이 들고 올게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